스넬이라서 사실은 우리는 스넬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절이 뭐니? 불절이 뭡니까? 꺾인 거요. 빛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꺾여 들어가는 현상. 근데 왜 꺾여야 돼? 다른 매질. 그러니까 다른 매질을 만나면 왜 꺾여요? 네,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네. 자,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꺾이는 거죠. 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빛이 꺾여 어느 방향으로? 공간의 물 쪽. 느림막. 네, 아래 방향으로요. 느린 매질이 아래에 있으니까.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꺾이면 안 돼? 네,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물이 더 느린 매질. 그러니까 왜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일까요? 왜냐면 빛은 매질이 없이 이동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느린 매질 쪽으로 모든 파동이 꺾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파동은 늘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 라고 주입식으로 배웠어요. 그럼 왜 꼭 그 방향이어야 돼? 빠른 매질 쪽으로 꺾이면 안 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돼요. 돼요? 결론은 돼요야? 아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세연아, 왜 꼭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야 돼? 빠른 매질 쪽으로 꺾이면 안 돼? 파동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 이유. 아니 배웠는데 시작 시간 물을 할 때.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 이유 뭡니까? 방해를 받아서. 모든 파동은 최단의 여기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파동은요 가장 짧은 시간에 도착하는 경로로 이동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의 시간에 도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최단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요.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놀던 아들이 빠진 걸 밖에 있는 아빠가 봤어. 그러면 아빠가 아들을 구하러 가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조건. 육지를 지난 다음에 바다를 건너. 그러니까요. 육지를 지나 바다로 가는 경로는 맞겠죠. 아빠는 어떤 경로로 가야 될까요? 최단 그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최고 그 짧은 뭐지 치단거리. 뭐 아이가 있는 곳에서 수직으로 바다의 면에 내린다. 자, 약간 이렇게 하죠. 실제로요. 아이를 구하러 아빠가 갈 때 최단거리로 가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네. 구하러 갈 때는 그래서 구하기 위한 조건은 최단거리가 아니고 최단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육지에서 뛰는 속도가 아무리 박태환 선수라도 바다에서 수영하는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빠른 매질이고 여기는 느린 매질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하려면 빠른 곳을 최대한 많이 지나가고 느린 쪽을 조금 지나가는 경우로 가는 게 최단 시간으로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절대로 어떤 아빠도 이렇게 가면 아이를 구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모든 파동은요. 최단의 원리에 의해서 최단 시간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가는 거죠. 되겠어?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경로로 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어떤 누나가 빛을 쏴서요. 레이저 포인트를 쏴서 레이저 포인트의 경로를 정말 최단 시간인지 계산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자주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경로로 갔을 때는 정말 느릴까? 이런 거죠. 그래서 물이 든 컵에다가 빨대 집어넣고 왜 꺾여 보이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왜 꺾여 보이지? 빛이 불절하는데 왜 그 방향이어야 되지? 그걸 찾은 거예요. 아, 이게 최단의 원리구나. 그럼 내가 정말 최단 시간인지 계산해 봐야지.
그러려면 공기 중에서 그 빛의 속력과 물에서의 속력을 알아야죠. 됐어?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 물도 순수한 물이 아니고 소금물이면 10% 소금물, 20% 소금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전달되는 속력은 느려져요. 밀한 매질이 되니까. 되겠어? 그럴 때는 그러면 속력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경로는 뭐야 됩니까? 달라지죠. 되겠어? 이 물의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요 훨씬 더 육지를 많이 지나가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꺾이는 각도를 보면 물의 속력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스넬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넬 법칙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꺾일 때요. 최단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짧은 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로 모든 파동은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이렇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꺾여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입사각과 반사각도 알지만 사실은 무슨 각도 알 수 있다? 굴절각도 알 수 있다. 모든 각도는 누굴 기준으로 된다? 법선. 자, 그래서 법선을 기준으로 요 각도를 재면 굴절각이죠. 됐어? 이 각도를 재면 무슨 각입니까? 입사각. 입사각. 그럼 저 물어볼게요. 항상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각의 크기보다 항상 크다.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각의 크기보다 항상 크다. OX, X. X. 그럼 어떨 때 큽니까? 그 공기보다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빛은 공기가 빠른 매질이고요. 물이 뭐합니까? 느린 매질입니다.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무조건 뭐합니까? 작습니다. 뭐보다?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공기에서 물로 가고 있어요. 공기는 빠른 매질이고 물은 느린 매질입니다. 이때 빠른 매질 쪽에 뭐가 생기냐면 입사각과 뭐가 생기니? 반사각이 생기는데 얘는 반사 법칙에 의해서 늘 같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굴절각은 느린 매질에서 생깁니다. 그 느린 매질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요. 됐어? 그래야 최단 시간 경로로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입사각이 30도야. 그럼 반사각도 30도고요. 굴절각은 예를 들어 20도라고 치자. 되겠어?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조절할 수 있죠. 되겠어? 그래서 이 각도가 30도가 아니고 45도가 됐네? 그럼 반사각 몇 도입니까? 45도입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여러분들 실험을 하시면 돼요. 뒤에 하얀색 배경을 놓고 쏘시면 레이저, 붉은색 레이저가 가는 경로가 다 비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입사각을 크게 했어요. 굴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예외 없습니다.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커집니다. 되겠어? 근데 거꾸로 쏴볼게요. 거꾸로. 요번에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쏠게요. 그럼 빛을 이렇게 쏘면 얘가 일부는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오고요. 일부는 굴절해 가겠죠? 그래서 원래 직진한 것보다 어디로 꺾일까요? 오른쪽. 항상 느린 매질 쪽. 됐어? 그러니까 위아래. 아래. 아래쪽으로 얘는 이렇게 꺾여가야죠.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랬을 때 법선을 그렸을 때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반사각이고 이게 뭡니까? 굴절각이에요. 그랬을 때 보시면 자, 물에서 공기 중으로 가는데 물이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 공기가 빠른 매질이에요. 이때 느린 매질 쪽에 뭐가 생기냐면 입사각과 뭐가 생기니? 반사각이 생기고요. 빠른 매질 쪽에 굴절각이 생기는데 이때 누가 큽니까? 굴절각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더 크니까. 맞아. 그랬을 때 얘 입사각이 예를 들어 30도야, 얘 30도야. 근데 굴절각은 훨씬 커서 이 각도가 70도라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됐어? 입사각을 더 크게 해서 얘를 40도로 만들었다? 그럼 굴절각은요?
입사각을 크게 합니다. 굴절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같이 커집니다. 그랬을 때 이 굴절각이 몇 도일 수 있습니까? 90도가 됐다고 치자. 되겠어? 내가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이 더 커져서 90도가 됐다. 되니?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을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 인계가 그쵸. 이걸 임계각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러한 임계각인 입사각보다 조금이라도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반사. 굴절각이 더 커져서 아래로 들어오죠. 그럼 굴절에서 다른 매질로 나가는 빛이 있니 없니? 없어요. 전부 다 반사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니? 인간 그 현상을 전부 다 반사된 것처럼 보인다. 전반사라고 부른다.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그러면 이때요. 예를 들어서 입사각이 41도라고 치자. 반사가 몇 도니? 41도겠죠. 반사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굴절각은 이거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이거 반사각, 굴절각 이렇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길까요? 절대 이렇게 안 생깁니다. 왜? 같은 매질 안에서 빛이 두 가닥으로 나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굴절광선은 누구와 결합한다? 반사광선과 결합이 돼서 광선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면 굴절광선이 별도로 생기지 않아요. 전부 다 반사광선에 붙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에 뭐가 있다 그랬니? 광섬유가 있다고 했죠. 됐어? 광섬유가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통신선을 사용했었는데요. 전선은 구리선으로만 되어 있어요. 구리선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전기 신호를 쏘면 전기 신호가 여기서 부딪혀서 반사되면서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요. 됐어?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도청이나 감청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점 에너지가요. 100을 쏴봤자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도착하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뭐해진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선명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광섬유인데요. 광섬유는 안쪽에 있는 매질과 바깥쪽에 있는 매질의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매질을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고 바깥쪽에 있는 매질을 클레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코어에서 내가 전반사를 이용해서 쏠 겁니다. 됐죠? 그럼 코어는 느린 매질이어야 되니 빠른 매질이어야 되니? 느린 매질이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나잖아요. 되겠죠? 그때 코어에서 쏘는 거는 전자가 아니고 뭘 쏜다고요? 빛을 쏜다고요. 그래서 광선을 나와요. 되겠어? 그래서 빛으로 쏘는데 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됐어? 쏠 때요.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쏩니다.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쏘면 뭐만 일어나니? 전반사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빛이 새나가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 그러니까 도청, 감청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도 밖으로 새는 광선,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100%의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100%로 도착한다. 그러니까 전달되는 속도도 빠르고 정보도 선명하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통신선을 광섬유로 사용하죠.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섬유가 전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분야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는데 이러한 전반사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전반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속에 스쿠버 다이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봅니다. 이렇게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늘 보여요. 그 물결 보여 하늘이요. 그래서 뻥 뚫린 망망대해에서 본 하늘은 뻥 뚫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일부만 보여요. 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얘가 하늘을 본다는 건 사실은 여기서 온 빛이 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하늘이 보이겠죠? 근데 얘가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보면 꼬맹아 느껴보시면 이 입사각보다 이 입사각이 뭐해졌니? 커졌죠. 입사각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만들어지냐면 임계각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늘로 나가는 빛이 없죠. 그거보다 더 멀리 보면 여기서부터는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반대편도 그렇습니다. 반대편도 그렇죠.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하늘을 볼 수 있는 범위는 여기만큼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만 통해서 하늘을 보이는 거죠. 그 옆은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까맣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구멍의 크기는 점점 보여지니 작아집니다. 그래서 심해로 깊게 들어가면 깜깜한 겁니다. 하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넓게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낸 사람이 스넬이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이게 스넬의 창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닷속에서 보면 창문이 열려있는 구멍을 통해서만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스넬의 창입니다. 알겠니? 이게 전반사야. 이게 되겠어? 전반사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야. 되겠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자,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스넬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굴절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굴절이라는 건 두 매질 간에 뭐 때문에 일어난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 속력 차이 때문에. 속력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 공기가 있고요.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 100입니다. 물에서의 빛의 속도 50이라고 칠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기름에서 빛의 속도는 2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속력 차이 얼마? 50. 50. 공기에서 기름으로 갈 때는 80. 80이요. 속력 차이가 더 크죠. 네. 되겠어? 속력 차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많이 꺾입니다. 그렇죠. 꺾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건 속력 차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는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인다면 내니 공기 중에서 물이 아니고 기름으로 갈 때는 똑같은 위치에서 빛을 쏘더라도 더 많이 꺾여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 그래서 꺾이는 정도를 보면 두 매질에 뭐를 할 수 있다? 속력 차를 할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정도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하니? 불절율이라고 부른다. 꺾이는 정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절율이라고 부른다고요. 문제야. 자, 꺾이는 정도를 불절율이라고 하고 불절율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N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불절율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근데 굴절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굴절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절대 굴절율이라는 게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상대 굴절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절대 굴절율이라고 하는 건 공기와 비교했을 때 너는 얼마나 속력이 빨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N 공기 이렇게 쓰면요. 공기의 절대 굴절율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되겠어? N 물 그러면 물의 절대 굴절율 그 다음에 N 기름 그럼 기름의 절대 굴절율 이건데요. 굴절율은 무조건 속력의 비율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누구와 비교한 거냐면 무조건 공기와 비교한 속력 차이를 얘기해요. 그럼 꼬맹아, 공기의 절대 굴절율은 공기일 때와 속력 차이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기의 절대 굴절율은 그냥 1로입니다. 기준값이라서. 됐어? 자, 근데 자, 물의 절대 굴절율은요 라고 하면 자, 물에서는요 속력이, 빛의 속력이 공기일 때보다 어떻게 되니? 공기일 때보다 네,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속력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의 절대 굴절율을 얼마로 쓰는 줄 아세요? 2. 속력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자, 기름의 절대 굴절율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5요.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율은 공기를 통과할 때의 속력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절대 굴절율 숫자가 커질수록 많이 느리네.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유재영 이해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상대 굴절율은요. N 공기 물 또는 N 물 공기 이렇게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N 물 공기는 무슨 뜻일까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이요. 그래서 공기에서의 속력은 100이고요. 물에서의 속력은 50인데 상대 굴절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구하는 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네. 뭐야? 물분의 공기.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두 매질 간의 속력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라서 물에서의 속력분의 공기에서의 속력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얼마 나온다? 얼마? 2요.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대? 이대? 되겠어? 그러면 꼬매가 N 물 유리 이거 얼마일까? 어떻게 하면 돼? 불러 뭐분해? 속력분의 N 유리. 이거 뭡니까? 유리의 속력분해 그래서 물에서의 속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 이게 상대 굴절율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기준이 물일 순 없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로 구하는 거야. 네. 자, 근데 너네 타동에서의 속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그럼 F 남겨줘. 그러니까 공기에서의 속력은 사실은 공기에서의 진동수에다가 공기에서의 파장의 길이랑 우파값이랑 같아요. 이걸로 계산해서 넣어도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물에서의 속력은 물에서의 진동수에다가 물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곱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 자,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요. 속력은 달라져도 뭐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 진동수. 그러니까 둘의 진동수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러면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이거 약분해서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상대 굴절율은 두 매질에서의 무슨 비율? 파장 비율로 구해도 돼. 파장 비율로 구해도 돼. 알겠어?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요. 얘 아까 상대 굴절율 2라고 했죠. 그럼 두 개의 파장 비율도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 파장이 꼬맹아 5라면 얘 파장을 얼마면 되겠다는 거야? 12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 속력 비율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보다 반드시 뭐하다? 크다. 뭐만큼 큰 줄 아세요? 속력 비율만큼 큽니다. 되겠어? 그래서 물 쪽에서 생긴 각도와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와 물에서 생긴 각도의 비율로 계산해도 절대 굴절율이 돼. 이걸 값으로 구했으니까 얘도 각도를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무슨 값을 치환한다? 사인 값을 치환하면 그 자체가 절대 굴절율 값이랑 똑같다. 되겠어? 되겠어? 자, 근데 그래서 이거 말고요. 상대 굴절율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절대 굴절율을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굴절율을 넣을 때만 거꾸로 쓰면 돼요. 분자 분모의 순서를 거꾸로요. N 공기, N 물로 쓰면 돼요. 됐어? 이렇게 쓰면 된다. 되겠니? 이걸 알아낸 사람이 스넬이라서 이게 스넬 법칙이야. 스넬 법칙 공식. 이게 스넬 법칙 공식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꼬맹아, 우리요 임계각이 몇 도요? 임계각은요 물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의 크기를 임계각이라고 하거든요. 되겠어? 예를 들어서요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임계각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가는 거니까 A 매질이 느린 매질, B 매질이 빠른 매질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게 다 A로 바뀌는 거죠. 근데요, 이때 물절각이 몇 도까지 해야 된다고요? 임계각은 물절각이 몇 도? 90도.
그러니까 B매질에서 생긴 각도가 90도니까 이게 90도. 사인 90이 얼마? 1 여기가 1입니다. 1. 이씨 여기 왜 나와? 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인 임계각 되겠어? N 느린 매질분의 N 빠른 매질의 합시다. 이해? 네. 이해? 자 이거요 이렇게 곱하시면 뭡니까? 빠른 매질의 굴절률이 맞아? 빠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에다가 쌓인 임계각으로 곱한 값이 나가죠. 되겠어? 자 이때요 빠른 매질 얘가 공기라고 치자. 공기의 절대 굴절률 얼마? 1. 물의 절대 굴절률 얼마? 2. 그러면 임계각은 얼마? 사인 그래서 세타죠. 이거 몇 도? 30도. 아, 얘는 30도가 임계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계각을 찾아낼 수 있어. 이해되니? 자, 그럼 보면은 이렇게 속력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달라? 근데 속력은 뭐에 따라서 다른지 알아?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 10% 소금물, 20% 소금물 거기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죠. 농도가 높을수록 빛이 전달되는 속력이 느려요. 느려지겠죠. 되겠어? 그래서 꺾이는 정도가 다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꺾이는 각도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해? 이해? 이걸 이용한 게 뭐겠니? 과일의 당도 검사. 과일의 당도가 높을수록요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되겠어? 그래서 당도가 몇 퍼센트일 때 빛이 굴절하는지를 보면 굳이 그 과일을 먹어보지 않아도 당도 몇 퍼센트. 우리 이거 얘기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당도 검사할 때 쓰는 게 빛의 굴절률입니다. 이런 것들이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니? 그래서 하동의 굴절에 대해서 쓰실 거면 쓰시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쓰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보시면 되죠. 알겠어? 정말 농도에 따라 다른지 온도에 따라서 또 다른지 됐니?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자소서를 쓸 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걸 못 쓰고 있는 너네들이 이상한 거야. 되겠어? 이런 거 해주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거야. 레이저 포인트만 있으면은 능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굴절 법칙인데요. 자, 꼬맹아, 우리가 중학교 때요.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배웠어? 빛의 굴절.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 있었어? 우리 중학교 책에서 뭐 더럽게 배웠는데? 그 동전 그 컵에 들어는 안 보이는 거. 그리고 빨대. 물 담겨 있는 동전에 그 컵 안에 동전 들어있고 물 넣으면 옆에서 이상한데요? 네? 이렇게 커피컵에다가요 동전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안 보이는 위치까지 눈높이를 조절을 해서 거기서 멈추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안 보였던 동전이 뭐합니까? 보이는 거죠. 진짜 지랄났다. 물이 없으면 빛이 직진했을 텐데 물이 있으니까 빛이 굴절해서요 여기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동전이 보이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요 원래는 이 위치는 어디에서 보였어야 정상입니까? 위에서. 여기 있는 물체만 보였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요 빛이 굴절한 게 아니고 직진해서 내 눈에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동전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써야 될까?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물체가 뭐한 것처럼 보입니까? 떠 보이는 거죠. 이해되니? 네. 근데 꼬맹아 이 빛이 이렇게 굴절했을 때와 이렇게 굴절했을 때 떠 보이는 높이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러니까요. 원래요. 물이 없을 때 이 수심의 깊이 L. 물이 있을 때 그래서 네, 얘가 보이는 깊이 L 다시. 이것도 굴절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되겠어? 상대 굴절률을 통해서요.
깊이와 실제 깊이의 비율. 됐니? 이걸로 우리는 상대골절률도 알 수 있고요. 거꾸로 상대골절률을 알면 이 수심, 내가 봤을 때 수심의 깊이가 몇 미터로 보이네? 근데 원래는 얼마일까? 이거 찾아낼 수 있다. 되겠어? 이해 되겠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굴절과 관련된 거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과거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반사가 아니고 굴절이 고등학교의 포커스입니다. 스넬 법칙 내내 풉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학에서의 핵심은 스넬 법칙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A 매질, B 매질, C 매질. 빛이 이렇게 됐어. 전달되는 속력 누가 더 빠른 매질이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죠? 자 A와 B에서요. B B 네, B가 빠르죠. B하고 C에서는요. B B가 더 빠르죠.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굴절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알겠죠? 네.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겁니다. 네. 됐니?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은 뭐하다? 작다. 굴절률은 N 물, N 공기. 공기의 절대 굴절률 얼마? 1. 물의 절대 굴절률 얼마? 2. 속력이 느릴수록 절대 굴절률은 뭐하다? 크다.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지? 정신 차려라. 자, 그러면 이러한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도구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뭐 있었니? 거울. 거울입니다.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는 렌즈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 중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은 몇 종류가 있었니? 세 종류가 있죠. 뭐 있습니까? 평면거울, 평면거울, 볼록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인데요. 평면거울은 어떠냐면 빛을 가운데 위 아래로 쏩니다. 그래서 볼록거울도 있고요. 오목거울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모든 거울에 정확하게 가운데 그리고 위 아래를 이렇게 빛을 쏩니다. 그랬을 때 거울에서 빛이 반사됐을 때 얘네들의 경로가 어떨까? 이 얘기입니다. 다 던져. 자, 그 중에서 평면 거울에 썼습니다. 얘 입사가 몇 도? 90도. 0도 이 개새끼들아. 아, 입사각 0도. 네. 반사각 몇 도? 0도. 네, 반사각 없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맞아? 네. 얘 반사광선 이렇게, 얘 반사광선 이렇게. 그럼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쟤는 빛이 간 경로 그대로 다시 돌아 나오지. 경로가 바뀐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떤 줄 아세요? 바뀌- 얘요. 정확하게 정가운데를 쌌으면 얘 입사각이 몇도가? 영도. 0도입니다. 그럼 반사각 0도. 그대로 나와요.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에서 정확하게 가운데 어떻게 찾아요? 반사광선이 그대로 나오면 거기가 정가운데입니다. 되겠어? 거기를 히라쌤이 맨날 얘기하죠. 광축이라고 불러요. 됐어? 망원경에서. 되겠니? 그래서 정확하게 반사돼서 나오는데 자,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빛의 경로가 바뀝니다. 왜?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들어간 면이 이 면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맞아?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었을 때 이게 입사각이니까 반사각은 이 방향 같은 각도 빛이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맞아? 얘는 어디로 나갈까요? 일로. 이해되니? 그래서 볼록거울에서 빛이 뭐 한다고요? 퍼져나가요. 됐어. 오목거울은요. 여기 이렇게 쌌어요. 빛이 들어가면 접선면 그리면 이겁니다. 되겠어? 네.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니까 반사각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요. 됐어? 얘는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오목거울에서 빛이 뭐 한다고요? 모인다고요.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눠서 보시면 얘는 빛의 경로에 왜곡이 없어요.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빛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왜곡이 생기죠. 왜곡이 없을 때와 왜곡이 있을 때 그 앞에 어떤 물체가 서 있을 때 비치는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자, 빛의
됐어? 모습이 비추죠. 그걸 우리가 상이라고 하죠. 맞아? 정신 안 차리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 나하고 상해. 됐어? 뭐는 같고 뭐는 다를까? 모양은 같고 크기는 달라요. 빛에 왜곡이 없으면요. 모양, 크기, 왜곡? 거리 이거 다 같아요. 됐어? 크기도 같아요. 모양도 같고요. 하다못해 거울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어떻습니까? 같아요. 대신에 안 같은 게 딱 하나 있죠. 뭐요? 좌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학교에서 뭐 나왔는지 아세요?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물체가 여기다가요 더 멀리 갔어요. 상의 크기가 작아진다. OX요. X. X입니다. 크기 변화 없다고요. 됐어? 크기 변화 없다고요. 빛의 왜곡이 없기 때문에 네가 멀리 간다고 해서 상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상의 크기 그대로입니다. 단지 원근감에 의해서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작아지지 않아요. 그대로 내 크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요. 내가 이 앞에 서 있을 때요. 나의 전신을 비추기 위한 거울의 최소한의 크기. 절반이죠. 그 절반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됐어. 내 상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다 보기 위한 이 최소한의 거울의 크기가 얼마냐 이 얘기죠. 되겠어? 네. 그랬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라고요? 닮으면 길이가 1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대 2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네가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네 크기의 절반만큼의 거울만 있으면 전신이 비쳐 보여요. 그러니 거울이 너무 작아서 전신이 안 비쳐 보여요. 그러니까 난 뒤로 가면 전신이 다 비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요. 안 비춘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얘는 빛의 경로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 보일까요? 크기. 상에 뭐가 달라 보입니까? 크기, 거리 이런 게 달라 보여요. 되겠어? 이런 게 달라 보인다. 빛의 경로가 왜곡되면 크기라든가 됐어? 네 또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곡돼서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요. 이렇게 빛이 퍼지는 아이도 있고 모이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렌즈 똑같습니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빛을 정가운데 위 아래요. 정가운데 위 아래요. 근데 얘는 렌즈니까 빛이 투과합니다. 맞아요? 그중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 빛을 쐈으면 빛은 왜곡 없이 어느 렌즈든 직진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멀어지면요 여기에 있는 빛들은 왜곡됩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빛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치자. 얘는 이면에 들어갔어요. 이면에. 되겠어? 이면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면에 들어갔으니까 법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빛이 원래는 직진했어야 되는데 직진하지 않죠? 굴절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유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이렇게 느린 매질 쪽으로 들어가면 빛은 어디로 바뀝니까? 네, 훨씬 더. 되겠어? 법선 쪽에 가까이 꺾입니다. 그래서 얘는 빛이 이렇게 옵니다. 이 빛은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냐? 자, 이 빛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뭐합니까? 모이고요. 오목 렌즈에서는 빛이 뭐합니까? 퍼집니다. 근데요, 아가야. 여기가요. 물속이에요. 여기가 물이고. 그리고 이 안이 공기라고요. 빛을 너무 뻗어야 될까요? 퍼주는데. 아까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으니까 볼록한 모양에서 빛이 모였죠. 근데 거꾸로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이면 오히려 볼록 매질에서 빛이 뭐하니? 터져요. 알겠습니까? 볼록한 모양이라고 해서 항상 빛을 모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요. 이제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나중에 출석 면접
팔자공단 가서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고 혼자 울고 가도 소용없다. 그럼 네 팔자야. 자, 빛을 모으는 물체가 있고요. 빛을 퍼뜨리는 아이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렌즈, 거울, 어느 거든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 가장 쉬운 건 빛을 모으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빛을 모으는 렌즈가 바로 뭡니까? 네, 돋보기 안경, 볼록렌즈입니다. 그래서 빛을 모으는 렌즈가 볼록 렌즈라면 빛을 모으는 거울은 뭘까요? 오목입니다. 거울과 렌즈는 반대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거 오목 거울입니다. 그러면 빛을 퍼뜨리는 렌즈가 뭐겠습니까? 오목 렌즈죠. 거울은 볼록 거울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석 면접에서 물어볼 거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오목 렌즈다, 볼록 거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울 렌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갔을 때 상의 종류는요. 그 물체가 빛을 모았냐 퍼뜨렸냐에 따라 상의 그래서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 빛을 퍼뜨리는 도구들은 그게 거울이든 렌즈든 상의 모습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걸 중학교 때 미친 듯이 외워서 시험 봤던 거예요. 빛을 퍼뜨리는 도구 앞에가 서 있으면 무조건 상은 언제나 축, 소대, 정리, 화상 이거 밖에 안 사. 빛을 퍼뜨리는 도구 앞에가 서 있으면 그게 거울이든 렌즈가 이렇게 생긴 상은요 무조건 축소된 정리 퍼상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그 거울 앞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다 점점 멀어지면 점점 상은 더 축소되는 거죠.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은 더 작게 축소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광학 도구 앞에가 서 있으면 언제나 축소된 정리 퍼상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용해서요.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에 대해서 주변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 축소된 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볼록 거울이 있는데 내가 요다시만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 작은 볼록 거울에 나를 엄청 많이 비춰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상을 축소시킨다는 얘기는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야를 뭐하다?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울 안에 이 교실 전체를 비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편의점에 가면 이 코너에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전체를 비춰서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확인할 때 쓰죠. 멋진 말 뭐라 그럽니까? 분할 방지. 분할 방지. 그래서 또는 주차장에서 커브 틀 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를 봐야죠. 뭡니까? 코너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에 있는 뭡니까? 옆에 튀어나와 있는 사이드 밀러를 우리가 옆에 있다, 옆에 측자선으로 측명령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상을 축소시켜서 넓은 지역을 비춰보겠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죠.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는 그래서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는요 상이 여러 종류 생깁니다. 여러 종류 생겨요. 세연아 여기 봐. 상이 여러 종류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축소된 도립실상이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이 확대된 도립실상이고요. 그 다음에 확대된 정립허상이 생겨요. 이렇게 상이 복잡하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저 상은요 뭐에 의해서 상의 모양이 결정됩니까? 어떨 때는 축소됐고 어떨 때는 확대돼서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그 광학장치, 그 물체로부터 됐어? 그 렌즈나 거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울. 내가 얼마만큼 멀리 있어? 그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해요. 얘가 볼록 렌즈라고 치자. 볼록 렌즈에서요. 빛이 보이는 초점이 있고요. 초점 거리의 2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있겠죠. 자, 네가요. 초점 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냐? 아니면 이 둘 사이에 들어와 있냐? 아니면 초점 거리보다 더 안쪽으로 렌즈와 가까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 생기는 상해 종류가 달라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빛의 경로 작동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자, 빛은 3가지 경로로 나와요. 자, 이 머리에서 나온 빛이 3가지 경로로 갈 수 있는데 한 번은 정확하게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이 축, 멋진 말로 뭐라 그랬어 아까? 광축. 광축과 나란하게 렌즈를 향해서 빛이 갔다면 그래서 그 순간 렌즈와 만나는 순간 이 빛은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갑니다. 되겠어? 광축과 나란하게 온 빛은 무조건 반대편 초점 들어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렌즈에 정확하게 렌즈에 초점을 지나간다면 초점을 지나서 렌즈를 만난다면 거꾸로요.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불쪽에서 갑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렌즈의 정가운데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간 빛은 그냥 직진해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세 빛이 한 점에 만나죠. 그래서 여기에 상이 생깁니다. 되겠니? 그중 머리에서 나온 빛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새끼가 거꾸로 뒤집혀서 상이 생긴다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실제로 빛이 모인 곳에 상이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실상. 근데 위아래가 뒤집혔어. 뭐라고 하니? 돌입상. 거꾸로 쓴 걸 돌입상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이 빛은요 2개만 모이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끌려와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작도를 할 때 3개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2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2가지 선만으로 작도를 해서 물체 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점점 앞으로 와서 이 사이에 왔어. 그럼 여기에 왔을 때 상은요 지금 1번의 위치보다 더 오른쪽에 생길까 왼쪽에 생길까? 빨리 생각. 더 오른쪽. 더 오른쪽에 생깁니다. 물체가 렌즈를 향해서 오면 상도 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도 같이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여기 있어도요 1번 선은 안 바뀝니다. 됐죠? 1번 선은 언제나 그대로 광축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갈 거니까 얘 위치에 따라 1번 선이 바뀌질 않습니다. 되겠어? 네, 여기에 있는 이 연두색 선은 그대로 이해해?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 1번 위치에 있다가 2번 위치로 오는 순간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얀색 선은요 이거죠.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흰 선이 갈 건데 렌즈 가까이에 오면 얘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렌즈 가까이에 올수록 흰 선의 경사각이 점점 뭐해야 되니? 급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중심을 지나갈 수 있죠. 그랬을 때 만나는 위치가 훨씬 더 그래서 오른쪽에서 만나니까 대가리가 여기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기죠. 이해돼? 이해돼? 그렇다면 결국은 빛이 만날 때는요 2빛이 만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 선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흰색 선이요 이 선 어딘가에 와서 만나요. 그래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만나는 위치가 점점 오른쪽으로 바뀌는데 이 연두색 선이 오른쪽으로 가서 점점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물체가 점점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요. 점점 뭐해지고 있니? 커지고 있죠. 맞아? 자, 거꾸로요. 멀어지면 어떤지 하면 점점 얘가 왼쪽으로 가면 상도 왼쪽으로 가죠. 근데 상은 이 라인을 타고 생기는 거니까 점점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크기가 점점 뭐해지니까 작아집니다. 그래서 물체가 렌즈의 초점거리 2배보다 훨씬 멀리 있을 때가 뭡니까? 축소된 돌입 실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거리의 2배
정 가운데 나랑 크기가 똑같은 아이가 생길 수도 있죠. 어딜까요? 나와 크기가 똑같은 크기의 상이 생기는 곳이 EF 초점도 2배니까 딱 써 있을 때 네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상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F가 크기가 변화하는 기준선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네가 초점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 야, 초점 안으로 들어오면 이 흰색 라인을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 흰색 경사가 반복해서 얘가 이렇게 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연두색 선이랑 만날 수 있는 없어요. 여기서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럼 상이 안 생겨?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빛은 보이지 않지만 이 빛의 연장선이요. 이 두 빛의 연장선 여기에 상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 얘는 실상이니? 아니죠. 빛이 실제로 보인 게 아니잖아요. 빛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위치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허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허상은 반드시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립이요. 꼬맹아, 허상은 언제나 정립이야. 실상은 언제나 고립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상이요. 자, 실제로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에서는 상이 다양하게 생긴다.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상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냐? 이게 볼록 렌즈에서도 오목 거울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아까 볼록 거울은 축소된 상을 맺히는 거니까 도난 방지용 걸로 써. 근데 오목 거울은요? 어떨 때는 상이 똑바로 보이고 어떨 때는 상이 뒤집어 보이고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물체를 보는 관찰용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오목 거울은 뭐 할 때 쓰냐면 단지 빛을 모으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 빛을 한번 모았다가 퍼뜨리는 거니까 훨씬 더 빛이 강해 보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전조등에 뒤에 오목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 형광등 안에도요. 이렇게 오목 거울 안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꼬마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한 점에 모입니다. 그래서 빵 하고 쏘니까 훨씬 더 됐어 빛이 멀리까지 퍼뜨려질 수 있죠. 그래서 오목 거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등대. 태양 조리기. 네, 전조등. 그 다음에 성화 체화대. 그 다음에 태양 조리기. 네, 조리기. 태양열을 모아가지고요. 그거 뜨겁게 해서 물 끓이고 막 음식 익히는 그런 것들이요. 되겠어?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자, 근데 귀찮죠? 상이요. 어떻게 생겨를 일일이 작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작도할 필요 없이 상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식 하나를 만들자. 식을 만들자. 되겠어? 야, 이거 가져가. 상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식 하나를 만들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렌즈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됐어? 이걸 렌즈 방정식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작도할 필요 없이요. 정보를 저 시간에 집어넣으면 상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고요. 물체가요. 초점거리는 여기 있고요. 물체가 있는 위치는 A예요. 초점거리는 F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상의 위치는 B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라고 치자. 되겠어? A와 B와 F가 뭘 나타내는 줄 알겠어? 되겠어? A는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실제 거리요. B는요. 렌즈의 중심에서 상까지의 실제 거리요. F는요.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요. 되겠어? 그랬을 때 렌즈 방정식은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이게 끝이에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이게 렌트방 형식이에요. 되겠어? 자, 예를 들자. 얘는요. 됐어. 첫 번째요.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으면 축소된 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됐어? 축소된 도립실상 생긴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요. 초점거리가 10이야. 근데 물체가 초점거리보다 2배,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어. A의 실제 위치가 30이라고 치자. 그럼 B 값이 얼마인지 계산. 빨랑 해. 두 번째는요. 초점과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점거리가 10이고 똑같은데 물체의 위치는 15죠. 그럼 B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돼요. 3은 F는 10인데 A가 5죠. 그럼 B가 얼마인지 빨리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바로바로 말하는 거지. 네. 15, 31, 마이너스 10, 15, 30, 3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이라면 얘네들은 다 플러스라는 거죠. 네. 자, 이때요. B 값을 구했는데 B 값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플러스라고 하는 건 정리. 바로 얘는 도입 실상을 얘기해요. 되겠어? B 값이 플러스라면 도립 실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새끼들은 둘 다 도립 실상 생긴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다? 얘는 정립허상이다. 되겠어? 그래서 도립실상인지 정립허상인지 B 값의 부호구문을 알아요. 알겠니? 자, 그러면 축소됐는지 축소됐는지 확대됐는지라고 하는 배율. 배율을 보면 M으로 표현한다. 배율은 언제나 A분의 B의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배율이 뭐냐면 나보다 몇 배 커 보여.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첫 번째 배율이요. 얼마 나오니? M은 구해 빨리. 얼마? 2분의 1. 뭐야? 나보다 크기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축소된이야. 알겠습니까? 자, 얘는요. 배율 얼마? 2요. 나보다 2배 커 보여. 그래서 확대된 상이야. 알겠어? 얘 배율 얼마니? 2예요. 얘도 확대된 상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되겠죠? 그래서 거울이든 렌즈든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축소되니 확대되니 아니면 됐어? 아니면 그 아이가 정립상이니 도립상이니 알겠어? 허상이니 실상이니 이거 확인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해? 하겠어?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요. 상의 종류를 이 두 가지 식으로 해결한다. 이해되겠어? 하겠습니까? 네. 자, 듣고 버릴 사람들은 버리세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입니다. 자, 이때 B의 부호가 플러스면 뭐라고? 그 도립 도립실상. 마이너스면 정립허상. 정립허상. 초점도요. 플러스 F값이 있고 마이너스 F값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F값을 플러스로 넣은 거죠. 왜? 빛을 모으는 광학도구의 초점거리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의 초점거리는 플러스로 넣어요. 됐니? 빛을 퍼뜨리는 물체의 초점거리를 뭐로 넣는다? 마이너스로 넣는다. 이해돼?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보면아 볼록 거울이야. 볼록 거울이야. 볼록 거울의 초점거리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치자. 그리고 물체의 위치는 얼마냐면 얼마? 30 떨어져 있다고 치자. B값 구해. 볼록 거울입니다. 15분의 2. 얼마?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15분의 15분의 1. 2. 아 1이 2야? 1이야. 2. 2요. 그러니까 걔는 마이너스 나왔으면 뭡니까? 정립허상. 이 새끼 정립허상 되겠네. 됐어? 배율이요. 왜 빨리? 배율은 225. 분의 1. A분의 B. A분의 B의 절대값. 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할까요? F는 마이너스 10이요. A는 20이요. A 15로 할게요. B는요? 빨리 구해. 빨리 구해! B가 10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분. 여전히 뭡니까? 정밀분산이요. 맞아요? 네, 배율은요? 150분의 1. 여전히 축소된 상이요. 이해돼? 이해돼? 이런 겁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는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것도 배워요. 우리는 지금 A 값을 다 플러스로 넣죠. 예. 언제 마이너스 넣을까요? 여러분들이 히라스마고 맨날 관찰하는 망원경에서는요. 망원경에 렌즈가 몇 개일게요? 2개. 그렇죠. 그냥 간단히 그리면 이거 아니니? 네. 예. 맞아요. 자, 렌즈가요.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는데 뒤에 있는 건 내 눈이랑 접해 있는 렌즈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저반 렌즈. 저반 렌즈. 그다음에 얘를 뭐라 대물 그러냐면 렌즈. 물체와 닿아 있는 거니까 대물 렌즈. 이거를 망원경에서는 죽여. 이라고 얘기하죠. 예. 같은 말이에요. 네, 죽여. 주효. 자, 결국은 뭐냐면 렌즈 1이고 렌즈 2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오는 빛이요. 네. 렌즈 1에서 뭐하니? 굴절이에요. 꿀절에서 뭐 할까요? 뭐 하죠? 상이 맺히겠죠. 네. 되겠어? 상이 맺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실제 빛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렌즈에서 생긴 첫 번째 뭡니까? 상입니다. 맞아? 네. 그러면 이 렌즈는 뭘 볼까요? 거꾸로 뒤집어. 이 렌즈는 뭘 볼까요? 실물을 볼까요? 상을 볼까요? 상. 얘한테는요. 이 렌즈 두 번째한테는요. 됐어? 얘가 물체처럼 보여요. 응? 맞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렌즈한테는 얘가 실제 물체예요. 그래서 상이 생겨가지고 내 눈에 그 아이가 보이는 거죠. 아니 두 번째 렌즈한테는 물체가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 렌즈로부터 이 물체까지의 거리가 뭐니? 마이너스예요. 맞아? 네. 이해돼?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실제 물체, 마이너스는 됐어? 가짜 물체. 알겠냐? 이거 넣는 거야. 이거 넣는 거야. 이해 되겠어? 이런 얘기죠. 하겠어? 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거기 가서 배워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들의 의미가 그런 것들이더라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채로 좀 피죠.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머릿속에 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네. 네.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10페이지 잠깐 보세요. 빛을 나눌 수 있니? 네. 그게 빛의 분산이죠. 나눴던 빛을 다시 합할 수 있니? 합성. 그게 빛의 합성이죠. 그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색깔을 만드는 거죠. 네. 됐어? 자, 빛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프리즘. 프리즘과 같은 아이가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죠. 네. 근데 보면 하늘에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 물방울이 프리. 네, 그게 무지개죠. 네. 무지개를 만드는 프리즘의 역할을 한 애가 뭡니까? 물방. 물방울입니다. 그럼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방울 한 개만 있어도 만들 수 있다. OX. 오. X입니다. 이 새끼야. 우리 눈에요. 하나의 물방울이 만들어주는 색깔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빨주노초 파남보를 만들려면 최소한 물방울 몇 개 이상? 7개 이상. 하나의 물방울에서 내 눈에 오는 빛은 하나의 빛밖에 안 보여요. 근데요. 보면 알아. 빛의 분산 때문에 생긴 게 무지개야. 되겠어? 네. 무지개는요. 그래서 자, 내가 봤을 때 태양 쪽에 생길까? 태양과 반대쪽에 생길까? 네. 여기서 태양에서
안에서 온 빛이 물방울에서 분산돼서 여기에 무지개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쪽을 보면 무지개 안 보이겠죠? 이쪽을 봐야죠. 맞아? 그래서 무지개는 항상 태양의 반대쪽에 뜨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는 무지개가 어디서 뜰까? 서쪽, 서쪽에 뜨겠죠. 초저녁에는 동쪽. 동쪽에 뜨겠죠. 이런 개새끼들 아침에는 해가 어디냐? 동쪽에 있으니까 무지개는 어디 뜨겠냐? 서쪽에 뜨겠지. 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꼬맹아 무지개가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라는 게 있어. 너는 가끔가다 쌍무지개 떴어요. 네. 그게 2차 무지개까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무지개는요. 무지개.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가 있는데 뭘 1차 무지개라고 하고 뭘 2차 무지개라고 하고 왜 쌍무지개는 가끔만 보일까? 항상 떠요. 항상 떠요. 자, 보시면요. 무지개, 이거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입니다.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뭐하니? 그렇죠. 불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할까? 이 끝에서 뭐 할까? 반사요. 반사.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뭐 할까? 불절이야.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죠. 이래? 시간에. 빛이 이렇게 오죠? 여기서 어떤 빛은 이만큼 꺾이지만 어떤 빛은 많이 꺾이다 그랬죠? 그런 애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사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겠죠? 얘는 내 눈에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죠? 내 눈이 여기 있으니까 내 눈을 향해서 오면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방울에서 만든 빛 중에 한 개밖에 안 와요. 이해돼요? 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얘가 빨간색일까 얘가 빨간색일까? 기억, 니은 빨간색은요? 기억. 기억이죠. 불줄율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죠. 이게 보라색이죠.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을 빨간색.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물방울이 만든 것 중에 빨간색이 되는 게 맞네? 이 얘기 아닙니까? 이해? 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얘는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물방울에서 몇 번 굴져요? 세 번. 병신새끼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개새끼야 2번 굴절하죠. 네. 몇 번 반사? 한 번만. 그래서 1차 무지개예요. 한 번 반사해서. 물방울 안에서 빛이 한 번 반사해서 뭐라 그런다?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는요? 9번 반사. 그러면요. 되겠어? 자, 2차 무지개는요. 빛이 훨씬 더 위에서 와야 돼요. 아니, 빛이 훨씬 더 아래서 와요. 아래서 빛이 와서 여기서 뭐합니까? 불절합니다. 됐어? 여기서 뭐합니까? 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합니까? 또 반사합니다. 됐어? 그래서 뭐합니까? 불절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물방울 안에서 몇 번 반사했니? 2번 반사했어요. 그래서 2차 무지개. 3차로 4차로 가는 게. 아니요. 그런 애들도 있겠죠. 됐어? 네. 그런 애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최소한이 2차 무지개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범위. 보면 지금 형광등에서 빛 나왔죠? 네. 불 꺼. 왜 없어졌어? 빛이 켜. 없어서. 켜.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빛 어디 갔어? 왜 저거 계속 켜고 있어야 돼? 아, 네, 계속 그런 생각 새로. 안 해봤죠? 선생님도요. 학원 강사하면서 그 질문을 한 유일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선생님 형광등은 왜 계속 켜야지 밝아요? 저기서 빛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데 왜 형광등 계속 켜놔야 돼요? 그거 질문한 애를 유일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영재입니다. 그런 게 궁금해하죠. 왜 계속 켜야 될까? 빛이 소실해서. 여기서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요. 벽면이랑 여러분들한테 부딪히는 순간 벽과 여러분들의 몸에서 빛은 뭐합니까? 흡수. 그래서요. 됐어?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을 만큼의 빛의 세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번 부딪힐 때 물방울이 빛을 흡수합니다. 2번 부딪히면 또 없어. 그러면 점점 부딪히는 횟수가 많을수록 빛의 세기가 그죠. 약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딪혀서 나왔을 때 생기는 무지개보다 2차 무지개의 밝기가 훨씬 어두워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가끔 얘가 보이죠. 그게 쌍무지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밝을 때. 밖에 너무 밝으면 아예 무지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밤새나 되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차 무지개보다 2차 무지개가 훨씬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더 신기한 거예요. 자,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여기 무슨 색깔입니까? 빨. 빨주노초, 파란노초. 이게 1차 무지개의 색깔 배열입니다. 2차 무지개는 거꾸로 보입니다. 동남파도 이렇게 보여요. 되겠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되겠어? 무지개가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면이니까 무지개 보면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 지평선까지 가죠. 더 위로 올라가면 이 무지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평선에 가려서 여기 안 보이는 거 아니니? 동그랗게 원 모양. 하늘 위로 올라가면 무지개 동그랗게 보여요. 그러면 그 카메라 렌즈 아닌가?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무지개 떴을 때 쭉 가면 점점 동그랗게 보여요. 신기하죠? 이런 거예요. 어떤 것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걔한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 아이한테서 나타나는 과학적 현상은 되게 허접해 보이죠. 몰라서 그래요. 허접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신기한 현상이에요. 소음 장치가 뭘까요? 소음장치. 소리를 해주세요. 방음벽. 어떻게 걔가 소리를 없애요? 반사. 그러게. 네, 많이 부딪히게 하면 되죠. 빛과 소리 똑같잖아요. 음. 벽면에 많이 부딪힐수록 에너지가 뭐 됩니까? 벽면에 흡수되죠. 그래서 소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음벽은 그 안에 소리가 여러 번 닫아져서 부딪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방음벽 말씀. 구조는 울퉁불퉁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빛이 가서 여기서 반사돼서 그냥 나가지 않고요. 여기서 또 반사되고 이 안으로 갇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여러 번 네. 반사돼서 흡수되게 만드는 게 방음 장치예요. 그래서 방음 장치는요. 재료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요. 저걸 잘못해서 쓰는 데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방음력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방음력이 제일 좋은 게 계란판이에요. 계란판 모양이 방음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합격은 못했지만 그걸 쓴 친구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놓고 그래서 그 재료의 모양을 다르게 했을 때 소리를 밖에서 측정했을 때 소리가 나오는 정도를 재보면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는 세기가 달라요. 그럼 도대체 모양에 따라서 왜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정도가 다를까? 그리고 어떤 모양이 최적일까? 그건 왜 최적일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게 자소서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주제를 빨리 정하게 대부분이 정했을 거예요. 자, 이번 주말까지 완성해 오시면 됩니다. 뭘? 그래서 자소서요. 내일 그래서 가요. 아직 못 쓴 사람들은 자소서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반드시 실험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대부분은 써 오셔야 선생님들하고 주고받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쓴 사람들은 주말에 어떤 거든 주제를 잡아서 써라.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하죠. 생각을 안 하니까 못 쓰는 거죠. 생각하는 애들 다 썼어요. 주제는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페이지에 무지개에 대한 얘기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여봐 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됐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페이지 1번부터요. 쭉쭉 넘겨서 풉니다. 10분밖에 없어요. 집에서 공부만 하십시오. 근데 그 선생님 뭐? 수학 그거 시험 중에 왜 그래요? 이거 내려줘도 돼? 싫어? 지금 줄 거야? 복사 조리 밖에서 빨리 풀어! 하다가 못 풀겠는 문제들은 다 놔두고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오면 돼. 무조건이죠. 24페이지까지 12부터. 야, 얘는 계산하는 문제도 없고 그냥 읽으면 답 나와. 뭘 허야. 지랄 고추다. 바늘구멍 사장님. 김부장 시작됐어. 아니 우리 반에 그 뭐냐면 정신병도 같이 왔어. 뭐가 이게 차이죠? 김부장이 차이나고 김부장이 차이나대. 뭐라는 거야? 좀 모양이 기준으로 장인지. 차이나가? 근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건가? 근데 무지개가 야, 너 뭐야? 근데 무지개가 태양을 가릴 수가 있어. 찔러가지고 동맥이 막 나오고. 무지개가 태양을 가릴 수 있냐고. 뭔 소리야? 아니 무지개가 태양을 가릴 수 이형 장벽 봤어. 그러니까 애초에 태양이랑 반대편이죠. 아 근데 그러면 조선 왕조면은 태양을 장벽 가린 보다가 무지개가 나왔다고 김장벽을 해가지고 포기했어. 그런 노잼이야. 기록이 있어. 근데 아니 그냥 무지개가 태양을 가렸대. 그냥 지났다는 거 아닐까? 어? 희우사한테 지나갔다. 물어봐. 지금 조용히 하라고 힘들한테 물어보면 또 우리 늦게 끝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물어봤겠지. 아 제재비한테 빨리 물어봤지. 궁금. 하지만 그런 거 자소서에 쓰라고. 씨발 지금 바꾸면 나 지금 바꿔도 되나? 안 되잖아. 했어. 그래 나 반사 겁나 못해. 된다고. 지금 바꾸는 파동을 거야. 진짜 못해. 내 주영이. 내 생각이 약간 인치랑 나 굴절기를 아직도 못 외웠어. 내 생각이 너무 어려워. 나 약간 후회하고 있어 지금. 나 시험 너무 모른다. 나 시험 못했어. 시험부터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그냥 짜자. 이거기 좋은 대로 해야겠어. 어떻게 뭐가? 그냥 시험만 GPT로.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사고 싫어.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사고 싫은 진짜 공개해서 그런 느낌을 하는 거지. 김부장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 바로 리뷰라도 봐야지 어떡해. 넷플릭스 없어? 있긴 한데 9시 50분. 다들 쓰고 랩처는 9시 50분에 시작이란 말이야. 이미 시작하고 5분이 지났어. 이런 싸. 몇 시까지 하는데? 11시. 재밌나 김부장? 희경쌤이 집에 와서 공부만 하셨으니까 공부해야지. 쌤 일부러 김부장 하는 거야? 쌤 내가 봤을 때 쌤 집에서 김부장 개재밌게 본것 같아. 왠지. 영어만 하지. 은밀한 식. 주말에 뭐. 근데 이거 수학 진짜 어려웠어. 많이 들었어. 이제 수학에 그 서답형 답지에 화이트 쓰면 안 되는데 화이트 써가지고 간종됐어요. 아 진짜? 네. 화이트 쓰면 왜 안 돼? 서답형 저희 학교 규칙인데 화이트 쓰면 원래 그 서답형 답지 안에 빵점 처리여가지고 그 10점 깎여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한번 봐주셔가지고 이번에 3점밖에 안 깎였어요. 그건 틀린 거 고칠 땐 지우개로? 네, 아니 지우개 네 지우개 어?
아 직접 긁고. 수학이 정말 맞아요. 어떤 걸 썼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수학 91점 받았어요. 닥치고 해. 근데 저 과학에서 야 내가 너네들 사연 듣고 싶대? 저 포도당을 포당이라 써가지고 이렇게 깎였어요. 후다운 거 후다운. 과학 많이 받았어. 과학 수행 다 맞았지롱. 아 수행은 나는 다 맞았어. 얘들아. 반에서 3명밖에 없었어 맞죠? 전교에 많죠 7개. 자 빨리 해. 예. 문세 지금 한 내용 알아들어? 그치? 어딘가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지? 선생님 이게 바늘구멍 사진기가 뭐예요? 바늘구멍 사진기는 말 그대로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통해서요 3번. 빛이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상자가 있어. 다물어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거울이 이렇게 있어서 이 거울에 상이 맺히게 하는 건데 앞부분에요. 다 막아놓고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뚫어요. 자, 그래놓고 여기에 물체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간 빛은 여기에 못 가겠죠. 네. 여기에 통과한 빛은 반드시 바늘구멍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죠? 네. 이렇게 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좌우도 뒤집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뭐야? 180도 이렇게 뒤집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냐? 이렇게 돌아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고립상은 좌우가 바뀌어요. 그죠? 정립상은 안 바뀌고